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인문학과 관련되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. 이번에 나눌 영역은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입니다. 보통 블레즈 파스칼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혁주의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천주교라는 이유로 조금 배척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, 개혁주의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을 저의 짧은 견해로는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눔이 되고자 잠깐 짧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. 어, 그 이환 씨께서 옮기시고 민음사에서 나온 책으로 제가 3분의 1 정도 봤는데요. 잠깐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블레즈 파스칼 팡세에서 배울 점입니다. 이제 그 배울 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유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. 사유. 제 영상을 그동안 많이 인식론과 인간론과 관련해서 보셨던 분들이 이게 아실 텐데, 이게 뭐냐면, 이게 보통 블레즈 파스칼 하면 뭐 생각하는 갈대, 그리고 뭐 그 확률, 뭐 하면 더 좋다? 믿어라. 죽으면 다 얻지만, 뭐 없으면 뭐 본전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제 생각에 뭐 이것도 굉장히 저희한테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, 이 부분보다는,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내적인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제 생각에는, 어, 이것보다는 이 사유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분 거에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사유가 어떤 거냐면 물질에 속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걸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유라는 게 물질에서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이 비판점 중에서 니체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쪽하고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니체에게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었을 수 있는데 영향을 준 쪽을 좀 더 따지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자꾸 비판을 하냐면 피론주의자들, 회의주의자들이거든요. 피론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또 나중에 비판을 하냐면 아카데미아 학파, 아카데미아 학파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또 거기에 영향을 또 주고 이거를 또 나중에 반박을 해요. 누가 반박을 하면 어거스틴이 반박을 합니다.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이런 쪽에서 회의주의로 영향을 줘서 내려오는 계보가 또 어디로 볼 수 있냐면 이 책 자체에 나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쪽으로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 개혁주의 쪽에서 그 혼자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게 몽테뉴가 나와요. 몽테뉴 하면 수상록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팡세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. 언급을 많이 합니다. 이 몽테뉴가 이쪽을 이어받은 느낌이고 이 몽테뉴 쪽의 계보, 회의주의 쪽의 계보로 보이는 쪽이 차라리 니체예요. 이게 좀 더 맞아요. 제가 봤을 땐. 그렇기 때문에 그 팡세나 이런 걸 볼 때 블레즈 파스칼이 니체적인 인문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약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유라는 거는 물론 뭐 데카르트도 저희가 되게 굉장히 이단적으로 보지만 배울 점이 되게 많잖아요. 그리고 사유라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과 전체라고 표현을 한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나누는 것 중에 자꾸 어떤 걸 나누냐면 전포괄적인 지식과 그리고 부분적인 유한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줍니다.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성이라는 거를 넘는 그 무엇이 있다. 이성이라는 거를 이성의 최후는 이성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. 왜? 전포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를. 부분과 전체. 마치
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직접 읽어보면은 팡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플라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철학적으로는 칸트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가 어쩌면 팡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을 만큼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직관적인 그런 느낌을 그런 그 생각을 해봤고요. 그래서 이런 점포괄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음을. 이 사람이 그렇다고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고 신비주의 아니고, 합리주의 아니고. 이성을 뛰어넘는 걸 인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비판점에서 약간 어떻게 이 책을 보고서 관상기도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참, 뭐 그런 얘기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이 이성을 뛰어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비판점이 또 이성 개념이에요.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본성이 이성을 따르지 못해서 타락한 거예요. 그럼 뭐가 멀쩡한 개념이냐면 얘가 멀쩡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전적인 타락을 했을 때 어떤 게 타락을 한 거냐면 전적 타락 얘기를 할 때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타락을 했으면 이게 나를 이루는 지식들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럼 이 이성이라는 게 없는데 마치 차라리 얘가 잘못됐다고 하든지 사실 우리가 그 개혁주의나 이제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면 이 지성에서의 타락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성이 있는데 이성을 본성이 따르지 않아가지고 타락한 느낌. 이런 게 하나의 비판할 점으로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정념과 그 머리 그리고 심정과 사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정과 그냥 머리 여기로 할게요. 정념이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아는 걸 방해해요. 정념이 바른 진리를 아는 걸 방해해요. 마치 본성이 이성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. 저는 이제 다르지만 지어서 말씀드립니다. 굳이 따지면 다르지만. 그런데 이 정념이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 신앙은 뭘로 만나야 되느냐면 참된 진리를 아는 걸 정념이 방해를 했는데 참된 진리는 아는 게 아니라 심정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참 개혁주의 따른 그 심정에 머리가 아니라 심정에 담겨야 합니다. 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와 뭐를 구분을 하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로 나오냐 나중에 신학과 신앙을 구분을 해버립니다. 그런데 정념이 뭐라는 거죠? 바르게 아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신학을 굉장히 신학답지 못하게 해버리고 사람들이 신학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판이 많이 되어지고 있죠. 이 분리 개념이. 그래서 이것도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비판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나눴지만 니체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니체에게 영향을 준 회의주의자들에 대한 비판. 차라리 블레즈 파스칼은 어거스틴한테 영향을 받았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다른 그 논리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뭐 확률적으로 뭐 어떻게 믿으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성 개념이라든지 뭐 정령과 뭐 바르게 아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번
약간 그 고려를 해볼 점들이 있다.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점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면서 보면은 배울 점들이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뭐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. 그런데 조금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있는 관점보다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